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 회장 부부는 차가운 눈밭에 무릎을 꿇고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끄는 초라한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오래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냉정하게 말했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당장 나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맨몸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회장 부부는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신림동 재개발 현장에 칼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오후, 검은 세단 세대가 허름한 골목 앞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고 그 중심에 허리가 꼿꼿한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중경그룹 회장 김태준, 연세가 무색하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손에 들린 재개발 지도를 펼쳐든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 땅, 내가 선택한 땅은 실패한 적이 없어. 주변에 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가 손댄 땅마다 고층 빌딩이 솟아올랐고 낡은 골목은 번듯한 상가로 탈바꿈했으니까요.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실장 박우진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태준 뒤로는 부인 김미정 여사가 밍크 코트깃을 여미며 따랐는데 눈가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세단 바로 앞에서 녹슨 폐지 리어카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고 미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건 30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해진 점퍼 소매는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손은 추위에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4,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었어요. 털모자 밑으로 삐죽 나온 볼이 추위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죠. 미정이 차에서 내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여기 차 다니는데요. 그 순간 뒤에 있던 아이 하나가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리어카에 쌓여있던 폐지더미가 우수수 쏟아졌어요. 신문지, 박스, 우유팩들이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고 넘어진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엄마, 아파.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젊은 여자가 허겁지겁 달려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호해줄게. 차가운 손으로 아이의 무릎을 감싸며 입김을 불어주는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진 점퍼 사이로 보이는 야윈 어깨, 추위에 갈라진 손, 그리고 초췌해졌지만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래전 그 집안에서 맨몸으로 쫓겨난 며느리였어요. 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치다니.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미정이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미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너 같은 걸 우리 가문에 들인 것부터가 실수였어. 우리 아들 잡아먹고도 모자라서 아직도 이 동네를 기웃거리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때 서연 뒤에 숨어있던 또 다른 아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쌍둥이 중 동생 민준이었어요. 형이 넘어지는 걸 보고 놀랐는지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해요. 형이 다쳐서 피가 나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숨이 멎었어요. 반달 모양의 눈매, 짙은 속눈썹, 그리고 오른쪽 볼에만 깊이 패인 보조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들 지훈이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미정도 그 얼굴을 보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운전기사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서연은 시부모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았어요. 놀라움과 충격,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채는 눈빛.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민준아, 가자. 빨리 가자. 서연은 다친 민수를 안아 올리고 민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폐지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리어카를 내버려 둔 채 골목 안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한참을 달린 뒤에야 서연은 멈춰 섰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왜 뛰어? 민준이가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한편 골목 입구에 선 태준과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잃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들. 지훈이랑 너무 닮았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매도, 보조개도, 말하는 것도. 여보, 저 아이들이 설마.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얼굴로 흩어진 폐지더미와 텅 빈 리어카를 바라보다가 비서실장 박우진을 불렀어요. 박 실장.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장 저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저 아이들이 몇 살인지 전부 다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아들이 죽은 뒤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찾지 않았어요.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이 그 아이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서재로 내려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먼지가 쌓인 표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넘기자 어린 지훈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오늘 낮에 본 그 아이,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일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그 여자 이야기를 꺼냈던 날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됐죠. 그 무렵 지훈이는 중견그룹 상무로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이니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빠지지 않고 매주 찾아가는 게 이상했죠. 그 고아원에서 지훈이는 서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던 어느 오후, 지훈이가 고아원 마당에 들어섰을 때 한쪽 구석에서 젊은 여자가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낮잠 시간이었는데 담요가 모자라 한 아이가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그 여자는 망설임 없이 자기 카디건을 벗어 아이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지훈이의 시선이 거기에 멈췄어요. 잠시 뒤 여자가 다른 아이의 발을 살피더니 구멍난 양말을 발견하고는 가방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구멍을 꿰매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늘 그렇게 해온 사람 같았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 직원분이세요? 지훈이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봉사자예요. 여자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한서연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날 이후 매주 고아원을 찾았고 서연도 같은 시간에 왔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았죠. 서연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훈이의 마음은 더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왜 이 봉사활동을 하세요? 서연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10살 때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보내요. 그 뒤로 시장에서 난을 파시는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작년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죠. 첫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훈이가 서연의 손을 잡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나랑 결혼해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 씨, 저야말로 평생 잘할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래, 누구냐? 어느 집안이지? 지훈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났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학력은 고졸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입니다.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고 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고아의 고졸이라고?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견그룹 장남이 그런 여자를 데려온다고? 어머니, 서연이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지훈이가 반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정은 다음날 곧장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도아령이라는 이름의 무속인이었죠. 붉은 부채를 펼쳐든 점쟁이가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 결혼 안 돼, 절대 안 돼, 6살 차이. 범띠와 원숭이띠가 만났으니 인신상극이야. 상극 중에 상극. 점쟁이가 부채를 탁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팔자가 드세고 박복해. 남편 잡아먹을 상이야. 이미정은 그 말을 녹음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태준 앞에서 틀어 보였습니다. 여보, 들었죠? 절대 이 결혼은 안 돼요. 며칠 뒤 지훈이가 다시 한번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다른 여자를 찾아 지훈이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30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서연이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냐? 아버지가 제 인생까지 좌지우지하실 순 없습니다. 지훈이도 물러서지 않았죠. 순간 태준의 손이 올라갔고 지훈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미정이 비명을 질렀지만 태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부로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지훈이는 볼을 감싸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서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그게 지훈이가 그 집을 나온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뒤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고 증인은 고아원 원장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신부의 드레스는 빌린 것이었고 신랑의 양복은 세일 기간에 산 것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환한 웃음이 피어 있었어요. 서연아, 지훈이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 좋은 집 못 해줘서 반지방밖에 못 구했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훈 씨?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궁전이에요. 지훈이가 서연을 품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꼭 행복하자. 아버지 어머니도 언젠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꼭 인정받아서 당당하게 데려갈게. 서연이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 씨, 저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그 무렵 중견그룹 본사 부사장실에서는 김현수가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보다 4살 어렸지만 야망은 형보다 10배는 컸죠. 형이 정말 집을 나갔다니. 현수가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을 했어요. 보잘것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다 버리다니. 참 대단해, 우리 형도. 현수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아버지는 형만 바라봤고 어머니는 형만 칭찬했죠. 똑같이 시험을 잘 봐도 형은 당연한 거고 현수는 형보다 못하면 야단이었습니다. 그 서러움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 가슴속에 박혀 있었어요. 형이 없어지면 후계자 자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될 터였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형, 잘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미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과 서연은 좁은 반지방에서 오순도순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지훈이는 집에서 쫓겨났지만 회사에서 완전히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태준이 아무리 화가 나도 장남을 아예 내칠 수는 없었던 거죠. 다만 상무 자리에서 과장으로 내려와서 지방 현장을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서연은 남편이 출장 갈 때마다 도시락을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았어요. 지훈 씨, 밥 꼭 챙겨 드세요. 서연이 도시락을 건네며 말하면 지훈이는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걱정 마, 서연아. 금방 다녀올게. 서연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죠. 축하드려요. 임신 6주차예요. 의사의 말에 서연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아기가 생긴 거야? 서연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주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 씨,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서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임신했대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서연아, 진짜야? 나 이제 아빠 되는 거야? 네, 지훈 씨, 6주래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훈이의 목소리도 살짝 떨렸어요. 오늘 일찍 들어갈게. 맛있는 거 먹자. 아니, 내가 사갈게. 뭐 먹고 싶어? 그냥 지훈 씨 얼굴만 보고 싶어요. 빨리 와요. 알았어. 금방 갈게. 사랑해, 서연아. 저도요, 지훈 씨. 서연은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다듬었습니다. 그 시각, 중경그룹 본사에서는 현수가 형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형, 아직 안 갔어. 현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응, 이제 가려고. 오늘 일찍 들어가야 해서.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현수가 형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환하네. 지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응, 서연이 임신했어. 나 아빠 된대. 현수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형, 너무 축하해. 그럼 나도 이제 삼촌 되는 거네? 현수가 종이컵 하나를 지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침 커피 타왔는데 한잔하고 가. 지훈이는 컵을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현수야. 요즘 바쁜데 형까지 챙겨주고.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현수가 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 천천히 마시고 가. 피곤해 보이는데 무리하지 마. 그래, 고맙다. 지훈이가 컵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일 보자. 현수가 사무실을 나갔어요. 잠시 후 지훈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강지훈 씨 맞으시죠? 아버지 김태준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지훈이는 허겁지겁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려 키를 꽂기도 힘들었어요. 아버지와 오랜 시간 얼굴도 못 봤는데. 마지막 날 싸웠는데.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 손주 소식을 전하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지훈이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요즘 야근이 잦아서 피곤이 쌓여 있었어요. 눈꺼풀이 자꾸 무거워졌지만 있는 힘껏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해. 지훈이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다잡았어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중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네. 지훈 씨,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가 대답했어요. 서연아,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릴 거야. 우리 아기 생겼다고, 손주 생겼다고 하면 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훈 씨, 조심히 운전하세요. 제발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터널 입구가 보였습니다. 지훈이의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핸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주오던 트럭의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그리고 굉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그게 지훈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서연은 집에서 전화기를 붙잡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씨. 지훈 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끊어진 전화기에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보호자분 되시죠? 강지훈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서연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뛰어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괜찮을 거야? 지훈 씨는 괜찮을 거야에 서연은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는 이미 태준과 미정이 와 있었어요. 경찰과 의사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달려가자 미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의사가 태준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정의 비명이 응급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미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어요. 내 새끼. 내 새끼가 왜? 하늘이 무너져도 이럴 수는 없어. 미정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태주는 벽을 짚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 그보다 더한 고통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서연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늦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지훈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연이 의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서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훈 씨. 지훈 씨. 그때 현수가 나타났습니다. 숨이 찬 듯 달려오더니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이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미정이 현수의 품에 안겨 통곡했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지훈이가? 현수가 경찰에게 다가가 뭔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 졸음 운전을 한 것 같대요. 요즘 야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수가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어요. 서연 씨랑 전화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통화 중이었다고 미정이 서연을 돌아보았어요.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미정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운전 중에 전화를 했다며? 내 전화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님. 지훈 씨가 먼저 전화를. 서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미정은 듣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손이 서연의 뺨을 때렸어요. 입 다물어. 점쟁이 말이 맞았어.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더니 정말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어. 서연은 뺨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지훈 씨의 아기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태준이 서연을 내려다보았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탓이다.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부모의 눈에 자신은 이미 살인자였어요.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재벌가 장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전화 받다가 사고가 났대. 며느리한테 온 전화였다며. 팔자가 드세다더니 정말 남편까지 죽였나 봐. 서연은 빈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배 위에 살며시 손을 올렸어요. 그 안에 지훈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저 임신했어요? 지훈 씨 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미정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남편 잡아먹은 팔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어요. 말하면 아이를 빼앗길지도 몰라. 손주라고 하면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나는 또 쫓아낼 거야. 아니, 이 아이가 남편을 죽게 한 여자의 자식이라고 미워할지도 몰라. 배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어요. 지훈 씨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장례식 마지막 날, 태준의 비서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사모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이 봉투를 열자 이혼 서류가 나왔어요. 미정이 다가왔어요. 사인해. 보험금도 위자료도 없어.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미련 갖지 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뱃속에는 지훈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주었어요. 지훈 씨, 저 혼자서도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서연은 그렇게 중견그룹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요. 그날 이후 태준과 미정은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찾지 않았어요. 아들을 죽인 여자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경찰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사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서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야, 태준이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내가 경찰이랑 같이 가서 확인해라. 아버지는 못 보겠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뒤 현수가 보고했어요. 아버지, 블랙박스가 충격으로 파손됐답니다. 복원이 불가능하대요. 경찰도 졸음운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미 죽었고 진실을 알아봐야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 알겠다.
태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경그룹 집안은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슬픔에 잠겼고 의문을 품을 여력조차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빈소가 철거되자 집안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그 고요 속에서 홀로 폭풍을 견뎌내야 했어요. 서연은 그렇게 중경그룹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요. 장례식장을 나온 서연은 갈 곳이 없었어요. 반지방 보증금은 남편 명의였고 시댁에서는 그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주머니에는 몇만 원밖에 없었어요. 서연은 밤새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이 발밑에 떨어졌어요. 구인 광고였습니다. 숙식 제공 주방 보조 구함. 성실한 분 환영. 서연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숙식 제공. 그네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소를 찾아갔어요. 허름한 골목 끝에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복순이네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쉰이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저 구인 광고 보고 왔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초췌한 얼굴, 부은 눈, 그리고 힘없이 늘어진 어깨. 아주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름이 뭐야? 일해본 적 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거지, 청소, 뭐든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게요. 아주머니가 한참 서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연이 있는 모양이네. 안 물어볼게. 일단 들어와. 밥부터 먹어. 아주머니 이름은 복순이었어요. 55의 나이, 혼자 국밥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서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꼭 몇 년 전 자신의 딸 같았습니다. 복순에게도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은지. 서연처럼 24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구박받으며 살았죠. 은지가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받아주지, 딸이면 나가라. 그 말에 은지는 매일 울었어요. 복순이가 딸을 데려오려 했지만 은지가 거부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아기만 무사히 낳으면 돼. 하지만 출산 중 과다 출혈로 은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25의 나이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순이는 딸의 유골함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순이는 혼자 살았어요. 남편도 딸 떠나보낸 슬픔에 술을 마시다가 2년 뒤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순이는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밤 딸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데려왔어야 했는데. 죽을 때까지 시댁 구박받으며 살게 했구나. 그런 복순의 눈에 서연이 들어온 거였어요. 부은 눈, 피빛 없는 얼굴, 갈 곳 없는 절박함. 딸 은지가 마지막으로 복순을 찾아왔을 때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복순은 생각했어요. 이번엔 내가 지켜줘야지. 딸은 못 지켰지만 이 아이는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복순이는 서연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마음으로요. 서연은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순이가 말없이 휴지를 건넸어요. 울어. 실컷 울어. 울고 나면 좀 나아. 그날부터 서연은 국밥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반지방을 치워 방을 만들어 주었어요. 춥고 좁았지만 서연에게는 감사한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사실 임신 중이에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복순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서연은 국밥집에서 일하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심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올리고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밤에는 반지방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지훈 씨, 우리 아기 잘 키울게요. 걱정 마세요. 서연은 매일 밤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8달째 되던 날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랐습니다. 복순이가 급히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가 없어요. 저 돈이 없어요. 복순이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돈 걱정 마. 내가 낼게. 애 먼저 살리고 봐야지. 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사장님, 그건 안 돼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 사람 목숨이 먼저야. 복순이가 서연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쌍둥이인데 아이 위치가 좋지 않아요.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서연은 수술대에 올라가면서도 불안했어요. 돈도 없는데. 복순 사장님한테 너무 큰 빚을 지는 것 같아서. 새벽 5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 2명을 안고 나왔어요.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애들아, 엄마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지훈 씨, 보고 있지? 우리의 이쁜 아가들이 태어났어. 서연은 소리 없이 서럽게 한참을 울었어요. 복순이는 그 시각 병원 밖 작은 금은방에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죽은 남편이 준 금반지, 딸 은지가 남긴 금목걸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금은방 주인이 저울에 올려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과 딸이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어요.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내 것까지 써야겠다. 그래도 사람 먼저 살려야 되지 않겠니?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옷 팔게요. 금은방을 나서며 주머니 속 현금 봉투를 만졌습니다. 여기에 며칠간 장사해서 모은 돈까지 합치면 간신히 병원비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서연과 아기의 생명줄이었습니다. 1시간 뒤 복순이가 수술비 영수증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꼭 갚을게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갚긴 뭘 갚아. 그냥 얘들 잘 키워. 그게 다 갚는 거야? 서연은 복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다니? 서연은 이 은혜를 평생 가슴에 새겼어요. 서연은 아이들 이름을 민수와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글자를 넣었어요. 먼저 나온 아이가 민수, 나중에 나온 아이가 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민수는 태어날 때부터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천식이었어요. 민준이는 더 심각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했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죠. 의사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삽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말한 금액에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서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전쟁이었어요. 국밥집 일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복순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일도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에는 빌딩 청소, 낮에는 국밥집, 저녁에는 아이들을 재운 뒤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잠은 새서 시간밖에 못 잤어요. 복순이는 서연이 안쓰러웠습니다. 서연아, 몸이 나만하질 않겠어?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사장님. 저 안 아파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 복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애들 봐줄 테니까 좀 쉬어. 서연은 복순에게 수없이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복순이가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새벽에 민수가 천식발작을 일으키면 복순이가 함께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한겨울에도 서연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폐지 한 무더기에 몇백 원, 그 돈이 아이들 약값이 됐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서연이 폐지를 챙겨 고물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은 탓이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서연을 발견했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서연 아니야. 왜 이러고 있어? 할머니가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서연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 뒤로 동네 사람들이 서연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문 앞에 폐지더미를 몰래 놓아두었고 누군가는 아이들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서연은 그 고마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하지만 병원비는 늘 모자랐습니다. 민준이는 뛰면 안 됐어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창밖으로 바라볼 때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나도 뛰고 싶어.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수술시켜줄게. 그러면 맘껏 뛰어놀 수 있어? 민준이가 약을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준이가 왜 미안해?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어요. 속으로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요.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왜 우리한테 안 와?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근데 항상 너희를 보고 있어? 저 별 보이지? 저기 아빠야. 민수와 민준이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유치원에 갈 아이가 됐지만 보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도 서연은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애들처럼 자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애들이 그래? 우리 아빠 없대. 그리고 엄마 폐지 줍는다고 거짓말해.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미안해도 돼. 나 괜찮아. 민준이한테는 말 안 할게. 민수가 동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동생을 지키려는 모습에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서연은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지훈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지훈 씨, 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포기 안 할게요. 당신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꼭 지킬게요.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이들 깨울까 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손은 거칠러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무탈하게 자랐어요. 가난했지만 서연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신림동 재개발 현장에서 시부모를 마주친 바로 그날.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태준과 미정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둘 다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자꾸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요. 눈을 감으면 보여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정이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지훈이 어렸을 때랑 너무 닮았어요. 눈매도, 보조개도. 태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그 생각뿐이야. 마치 지훈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지훈이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걸까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박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실장, 나야. 내가 조사하라고 했던 거 어떻게 됐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소는 파악했고 내일 오전까지 상세보고서 올리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못 기다려. 밤새서라도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이 일은 현수한테 절대 알리지 마. 아무도 몰라야 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신림동 작은 국밥집에서 거주하고 일하면서 새벽에는 빌딩 청소, 밤에는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 네, 그리고 아이들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태준이 계산을 했어요. 오래전 지훈이가 죽었고 아이들이 4살이면 시기가 맞았습니다. 서연이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났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오후 태준과 미정은 몰래 신림동을 찾았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골목 어귀에 세우고 반지방 창문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 나왔습니다. 미정이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니 좁은 방에서 서연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먹어. 이거 먹어야 튼튼해져. 서연이 숟가락을 아이 입에 가져다 대며 말했어요. 엄마도 먹어. 민준이가 자기 밥을 떠서 엄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우리 민준이.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렇게 좁은 방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미정이 차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어땠어? 미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 좁은 방에서 혼자서 애들 키우고 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 박 실장이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유치원에서 칫솔을 확보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며칠 내로 나옵니다. 태준과 미정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오후 태준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고 아이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쌍둥이 형제가 손을 잡고 걸어 나왔어요. 민준아, 뛰지 마. 넘어져. 민수가 동생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형.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다른 아이가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너네 엄마 또 안 왔어. 맨날 늦네. 이민수가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 바빠. 일하거든. 뭐 하는데?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아침에 청소하고, 낮에 밥하고, 밤에 또 일해. 슈퍼맘이야. 태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다니? 창문을 닫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무렵 미정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주일지도 모르는 아이들. 그리고 오래전의 기억, 문득 점쟁이 도아령이 떠올랐어요. 정말 저 서연의 팔자가 흉했던 걸까? 아니면... 미정은 오래전 서연의 사주를 적어뒀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점집으로 향했어요. 어머, 미정 여사님. 오랜만이네. 도아령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정이 자리에 앉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주를 적은 종이었습니다. 서연의 사주였지만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이 사람 사주 좀 봐주세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감으로 생각 중인데 도아령이 사주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채를 펼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이게 웬대길이야? 이 사주는 복덩이야. 복덩이,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넘쳐.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봐봐. 이 사주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사주야. 젊어서 고생하지만 나중엔 큰 복을 누릴 거야. 집안에 귀한 자식 낳아 대를 이을 상이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사주, 팔자가 드세다거나 남편 잡아먹는 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도아령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 사주가 왜? 이런 사주 흔하지 않아. 당장 며느리로 들여. 집안이 아주 대박 날 거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범띠와 원숭이띠가 만나면 상극 아니었나요? 도아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이고, 궁합이란 게 해석 나름이야. 범과 원숭이가 만나면 호랑이가 원숭이를 잡아먹는다고도 하고 원숭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천하를 얻는다고도 하지.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야. 미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사주, 오래전에 보여드렸던 사주예요. 그때는 흉하다고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고 하셨잖아요. 도아령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때 그거야? 그때 여사님께서 워낙 반대하시는 눈치셔서 내가 여사님 마음을 헤아려 드린 거지. 뭐라고요? 사실대로 말하면 손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리는 게 우리 일이거든. 여사님이 그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게 보였으니까. 미정이 도아령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 믿고 며느리를 쫓아냈는데. 도아령이 미정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어요. 진정해. 나는 여사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했을 뿐이야. 실제로 며느리 쫓아낸 건 너잖아. 이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아령의 말이 맞았어요. 점쟁이 말을 핑계 삼았을 뿐 결정은 자신이 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점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 내 탓이었어. 점쟁이 말이 아니라 내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던 거지.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생 끝에 복을 받는다. 그 애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다 앗아간 거야? 미정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며칠 뒤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99% 일치합니다. 아이들은 지훈 도련님의 친자입니다. 회장님의 손주가 맞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미정도 서류를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우리 손주야. 지훈이가 남긴 아이들이야. 그 애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어.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데? 그리고 며느리 되시는 분이 오랜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 말로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 돈 전부 아이들 병원비에 썼다고 합니다. 병원비,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큰아이 민수는 천식이 있고 작은 아이 민준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돈이 없어서 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손주가. 천식. 심장병이라고. 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태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미정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박 실장, 한 가지 더 조사해. 오래전 지훈이 사고 당일 블랙박스 복원하고 통화 기록도 전부 찾아내.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알아내. 진실을 알아야겠어?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 실장이 나간 뒤 미정이 물었어요. 여보, 설마 그날 일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운전을 했는지. 아들 앞세우고 그동안 너무 아파 참아 꺼내지 못했던 묻어두었던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었어요.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박 실장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손주들이 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당장이라도 며느리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래전 사고의 진실을 먼저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며느리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례식장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뺨을 때리던 자신의 손,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소리치던 자신의 목소리. 그게 다 거짓이었다면 자신은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블랙박스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태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래, 뭐가 나왔어? 박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당장. 30분 뒤 박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미정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박 실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회장님, 사모님, 이 영상은 오래전 사고 당일 지훈 도련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음성도 함께 복원됐습니다. 예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어봐. 박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도로가 나타났어요. 거친 숨소리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미정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훈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에게 거는 전화였어요. 서연아, 나야.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중이야. 아버지가 위독하시댁 전화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지훈 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어제 아버지랑 싸운 게 마지막이야.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우리 아이 생겼다고 말하면 아버지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훈이가 손주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용서받으려고, 다시 가족이 되려고. 영상 속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어요. 졸음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있었어요. 지훈 씨, 조심히 운전하세요. 제발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핸들이 흔들렸어요. 마주오던 트럭의 경적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굉음이 울렸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훈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서연아. 미안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재의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태주는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미정이 아들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내가 우리한테 오고 있었구나. 용서받으려고 달려오고 있었구나. 태준이 두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아들을 쫓아냈으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 거야? 지훈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박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게 추가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뭔데? 박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부검 기록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졸음 운전으로 처리됐지만 혈액검사 기록을 보니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태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수면제. 네, 졸음 성분입니다.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급격한 졸음이 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럼 누가 지훈이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야? 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CCTV를 복원했습니다. 사고 당일 지훈 도련님께서 퇴근 직전에 커피를 드셨어요. 그 커피를 건넨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누구야? 박 실장이 CCTV 사진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현수가 종이컵 2개를 들고 지훈이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현수가.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훈 도련님께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전화를 건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 번호도 아니고 병원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디야? 현수 부사장님의 개인 비서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회장님은 쓰러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현수가. 내 아들 현수가. 형을 죽였다고 박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현수 부사장님의 통화 기록입니다. 사고 30분 전 비서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형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쓰러졌다고 해 빨리 집으로 오라고. 박 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고 차량 정비 기록을 확인했는데 사고 이틀 전에 현수 부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정비사 진술에 따르면
브레이크 라인에 미세한 손상을 입혀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브레이크까지? 네. 수면제로 졸음을 유발하고 브레이크 이상으로 제동이 안 되게 만든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입니다. 미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현수가 왜 그래? 형제끼리 왜? 태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현수가 커피에 수면제를 탔고 거짓 전화로 형을 급하게 운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상태에서 빠르게 달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미정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가 점쟁이 말 믿어서 그래? 내가 며느리 쫓아내서 그래? 지훈이가 집 나간 것도 그렇게 급하게 달려온 것도 다 나 때문이야. 태준이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이 아니야? 당신 탓만은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두 사람은 서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아들은 다른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자신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죄 없는 며느리를 범인 취급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참 후 태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현수. 그놈 용서 못해.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경찰에 증거를 넘기시겠습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대로 할 거야. 죄값을 치러야지.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박 실장이 물었어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서연한테 가야 해. 무릎 꿇고 빌어야 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뭔 짓을 했는지, 진실이 뭔지 다 말해야 해.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차 준비하겠습니다. 미정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 애가 우릴 용서해 줄까요?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래전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뺨을 때리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탓이다.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소리치던 자기 모습도요. 용서받지 못해도 할 수 없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서 빌어야 해. 그게 사람의 도리야. 그리고 손주들 먼저 치료시켜야 해. 민준이가 심장이 아프다며. 그게 우선이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손주들 먼저예요. 다음 날 아침, 태준과 미정은 차에 올랐습니다. 박 실장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차는 신림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며느리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손가락이 갈라지고 무릎이 까져도 쉬지 못하면서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원망했을까? 우리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미워해도 할 말 없어. 우리가 그럴 만했으니까. 차가 신림동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 낡은 건물들, 그리고 반지방 창문으로 스며나오는 희미한 불빛. 태준과 미정은 차에서 내렸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반지방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며느리를 마주하는 거였습니다. 용서를 빌러가는 길이었어요. 태준이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누구세요?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오래전 자신을 내쫓았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어요. 하지만 태준이 먼저 손을 뻗어 문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할 말이요? 오래전에 다 하셨잖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아들 죽인 여자라고.
미정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연아, 제발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서연이 뒷걸음질 쳤어요. 늦었어요. 오래나 늦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이들하고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휘감았어요. 태준이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밭이었어요. 미정도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태준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아이들이. 지훈이 아이들이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했어? 지훈이 아이들이 맞더라. 우리 손주가 맞았어. 서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빼앗으려고 온 건가? 오랜 시간 동안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와서 손주하고 데려가려는 건가?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와서 뭐 하시려고요? 재수 없다고 쫓아내셨잖아요. 점쟁이 말 믿고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고 하셨잖아요. 아이들은 못 줘요. 절대로 못 줘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 우리가 사과하러 온 거야?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러 온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쫓아내던 사람들이 눈밭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오래전에 너한테 한 짓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야. 그때 우리가 눈이 멀었었어. 아들이 슬픔에 눈이 멀어서 죄 없는 너한테 화풀이를 했어.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쫓아냈어. 보험금도 위자료도 한 푼 안 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 제발. 용서해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이들 약값 벌려고 하루에 3가지 일을 뛰면서 손가락이 갈라지고 무릎이 까져도 쉬지 못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시부모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래나 해요. 오래나 동안 저 혼자서 아이들 키웠어요. 민준이 수술비 없어서 죽을 뻔했을 때 어디 계셨어요? 민수가 천식발작 일으켜서 새벽에 병원 뛰어갈 때 어디 계셨어요? 태준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야? 서연이 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민준이가 물었어요. 서연이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하지만 민준이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문 밖으로 나와 눈밭에 무릎 꿇고 있는 노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미정에게 다가갔어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뺨에 묻은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울지 마, 감기 걸려. 미정이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손주. 민수도 나왔습니다. 형은 동생보다 조심스러웠어요.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릎 안 아파요? 바닥 차가운데 태준은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아. 할아버지는 안 아파.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패딩 점퍼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요? 이거 깔고 앉아요. 할아버지 무릎 아프면 안 돼요? 민수가 태준의 무릎 아래에 패딩을 깔아 주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무릎이 시릴까 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태준은 그 작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민수야. 고마워.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원망할 줄을 몰랐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무릎이 아플까 봐, 감기 걸릴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지훈이가 왜 그날 사고를 당했는지 알아? 서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운전을 했는지, 왜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는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그날 우리한테 오고 있었어. 아버지한테 용서받으려고, 손주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오고 있었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복원했어. 지훈이 목소리가 남아 있었어.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 거라고. 아이 생겼다고 말하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달려오고 있었어. 서연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지훈 씨는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화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지훈이는 너랑 통화하기 전부터 졸음이 쏟아지고 있었어. 누군가 지훈이한테 수면제를 먹였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수면제요? 미정이 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이것만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훈이 죽은 건 내 탓이 아니야. 서연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죽은 게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화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정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한테 너무 했어? 오래나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서러웠어. 서연은 시어머니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 분노, 외로움, 그리고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어머님. 어머님.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알아,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미정도 함께 울었어요. 이제 그만 고생해. 우리가 다 책임질게. 태준이 두 사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민준이도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왜 울어? 민준이가 엄마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안 울어. 엄마 괜찮아. 서연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태준이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 죽은 아들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어요. 반달 모양 눈매, 오른쪽 보조개. 지훈이가 전하던 그 웃음 꼭 저랬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용서는 바로 못해도 돼. 올해나가 너무 길었으니까. 하지만 손주들 치료는 시켜줘. 민준이 심장 수술. 내가 다 책임질게.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민준이가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올해나가 너무 길었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건 알려줄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골목을 덮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추워서 애들 감기 걸리겠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5사람이 좁은 반지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서연이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왔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차를 건네며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앉으세요. 태준과 미정이 방석 위에 앉았어요. 태준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2평 남짓한 공간, 한쪽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서는 물이 새는지 얼룩이 젖어 있었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낮에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곳에서 오랜 날을 살았구나. 내 손주들이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미정은 민수와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아이들은 낯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이제 할머니가 왔어.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미정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맞아요. 그래, 할머니 맞아. 진짜 할머니야.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방 한쪽에서 종이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내가 그린 거예요. 태준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남자 한 명이 구름 위에 있었고 아래쪽에는 여자와 아이 둘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숨이 멎었어요. 구름 위에 있는 남자,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태준이 떨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요?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 갔대요. 별이 됐대요. 그래서 구름 위에 그렸어요. 태준은 그림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죽은 아들이 손주의 그림 속에 살아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못 봤어요. 아빠는 잘생겼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정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희 아빠 진짜 잘생겼어. 할미가 낳은 아들이야?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었어.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엄마. 가슴이 아파 서연이 기겁을 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민준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어요. 입술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어요. 민준아. 민준아, 서연이 아이를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태준이 민준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태준이 민준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미정이 서연과 민수의 손을 잡고 뒤따랐어요. 박 실장이 세단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민준이를 안고 뒷좌석에 탔어요. 서연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 최대한 빨리 태준이 외쳤어요. 박 실장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들어섰어요. 신호가 빨간 불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버텨야 해. 태준이 민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민준이의 다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손 놓으면 안 돼.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태준이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의사 불러. 심장이 안 좋은 아이야. 빨리. 응급실이 분주해졌어요.
의료진이 달려왔고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모니터가 연결되고 주사 바늘이 꽂혔어요.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외과 최고 전문의를 불러. 지금 당장.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30분 뒤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심장외과 전문의가 도착했어요. 태준의 인맥이 총동원된 거였습니다. 의사가 민준이를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술이요. 지금 당장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태준이 의사에게 말했어요. 뭐든 다 해주세요. 돈은 상관없습니다. 제 손주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이가 이동 침대에 실려 들어갔어요. 서연이 민준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금방 끝나. 일어나면 엄마 있을 거야. 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서연은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정이 서연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민준이 씩씩하잖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민준이 괜찮아. 서연이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태준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어요. 한참 후 태준이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허물어서 돈 벌려고 했던 그 낡은 동네에서 넌 매일 밤 이 아이 숨소리 지키며 전쟁을 치렀구나.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재개발한다고 황금 땅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 땅에서 내 손주가 이렇게 아프게 살고 있었어. 내가 뭘 한 거야? 돈이 뭐야? 땅이 뭐야? 손주 하나 못 지키면서. 태준의 어깨가 떨렸어요. 평생 사업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손주의 심장 박동 소리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정은 복도 끝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하느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우리 민준이 살려주세요. 이 늙은 것 목숨 가져가도 좋으니 손주만 살려주세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지옥 같은 10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엄마 무릎에서 잠이 들었어요. 서연은 아이를 안고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공했습니다. 심장 판막 교정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아이가 튼튼해서 잘 버텼어요. 서연의 무릎이 꺾였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준과 미정도 서로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정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어요.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잠시 후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연이 의사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1시간 뒤 회복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야. 서연이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우리 민준이 잘 버텼어.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태준과 미정도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여기 있다에 태준이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나 이제 뛰어도 돼요. 태준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이제 뛰어도 돼. 맘껏 뛰어놓아.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민준이가 웃었어요. 약하지만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태준은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재개발지도 위에 황금보다 손주의 심장 박동 소리가 천배만배 귀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준이의 수술이 성공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민준이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서연은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태준과 미정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도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손주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꽃다발을 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수였어요. 나의 조카들아. 삼촌이 왔다. 현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이가 아프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괜찮아졌다니 다행이다. 현수가 민준이 침대 옆으로 가려 했어요. 하지만 태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와. 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현수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조카 문병 왔는데. 태준이 현수의 팔을 잡았어요.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태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그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따라 나갔습니다. 미정이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아, 여기 있어? 우리가 금방 올게. 미정도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 곁에 남았어요. 태준은 병원 한쪽 빈 회의실로 현수를 데려갔습니다. 박 실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가 의자에 앉으며 웃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래전 지훈이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지훈이가 서연에게 전화하는 장면,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점점 졸음이 쏟아지는 목소리. 마지막으로 충돌음과 함께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서연아. 미안해. 영상이 끝났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래전 그날. 지훈이한테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전화한 거. 누구야? 현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태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통화 기록이야. 내 비서가 지훈이한테 전화했어? 내 지시로. 현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태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검 기록이야. 지훈이 혈액에서 수면제가 나왔어. 사고 전에 누군가 지훈이한테 수면제를 먹였어. 현수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어요. 태준이 마지막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회사 CCTV야. 사고 당일 내가 지훈이한테 커피를 건네는 장면이야. 그 커피에 뭘 탔어?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수야, 제발. 아니라고 해. 내가 형을 죽인 게 아니라고 해.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만 없으면? 뭐든 내 거였어요. 태준이 물었어요. 뭐라고?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어요. 형만 없으면? 다 내 거였어요. 현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형만 봤잖아요. 어머니도 형만 예뻐했잖아요. 회사도 형한테 물려주려고 했잖아요. 나는요. 나는 뭐예요?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집 나갔을 때 솔직히 기뻤어요. 드디어 내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이 행복하게 산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언젠가 화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형차 브레이크를 손받고 수면제도 구해뒀어요. 근데 그날 퇴근 시간에 형 사무실에 갔죠. 커피 핑계로요. 그때 형이 말했어요. 서연이 임신했다고. 자기가 아빠 된대요. 아, 끝났구나 싶었어요. 손주가 생기면 아버지가 형을 용서할 거잖아요. 그럼 또 나는 뒷전이에요. 지금이다 싶었죠. 그날 바로 실행했습니다. 커피에 수면제를 탔고 비서한테 거짓 전화를 시켰어요. 미정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현수야. 그래서 형을 죽인 거야? 그래서 왜?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 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사 잘 맡을게요. 형 대신 제가 효도할게요. 한 번만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현수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형을 죽인 놈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어. 태준이 돌아섰어요. 박 실장, 경찰 불러.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발버둥 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 경찰이 현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현수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아버지. 한 번만요. 아버지. 태준은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 형을 죽이다니.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을 낳았어? 태준이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민준이가 퇴원했습니다. 태준이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손주들하고 함께 살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님, 저는 아직 마음 준비가 안 됐어요. 올해 나가 너무 길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천천히 생각해. 우리가 기다릴게. 미정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부담 갖지 마. 내가 편할 때 와. 우리가 기다린다. 서연은 시부모의 진심을 느꼈어요. 오래전과는 달랐습니다. 진짜로 변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신림동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한 거였습니다. 그 땅에 아파트를 짓는 대신 다른 것을 짓기로 했어요.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병원과 복지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솔빛 어린이 전문병원 및 복지재단이었어요. 지훈이와 서연이 처음 만났던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민준이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이 밝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왔어요. 태준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고백을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손주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모른 척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태준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을 모시겠습니다. 제 며느리 한서연입니다. 서연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어요. 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우리 가문을 망친 여자가 아닙니다. 손주들을 낳아주고 가문을 이어준 은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사과합니다. 태준이 서연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준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며느리 한서연을 임명합니다.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 며느리가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주들도 이 재단의 첫 번째 환자들입니다. 민준이는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민수도 천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이제는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이 재단이 빛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재단이 있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입니다. 무대 한쪽에서 복순이 어색하게 걸어 나왔어요. 낯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이분은 이복순 여사님입니다. 오래전 갈 곳 없는 며느리를 걷어주시고 출산비까지 대주시고 손주들이 아플 때마다 함께 병원을 뛰어다니신 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서연이 복순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이 끌어안았습니다. 복순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그냥 당연한 일했을 뿐인데.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복순 여사님, 며느리와 손주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재단의 운영 이사로 함께 해주십시오. 피보다 진한 이웃의 정이 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서연은 재단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민수와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아니야. 여기는 엄마 일하는 곳이야. 아픈 아이들 도와주는 곳. 오민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나처럼 아픈 애들? 그래, 너처럼 아픈 애들. 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도와줄래? 나도 아픈 애들 도와주고 싶어. 서연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 처음 만났던 그 고아원이었어요. 민수와 민준이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안녕. 나 민수야. 같이 놀자. 민준이도 다른 아이 손을 잡았어요. 나 민준이야. 우리 친구하자.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지훈 씨, 보여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지훈 씨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이어갈게요. 우리 꿈, 이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시댁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태준이 보낸 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서연이 아이들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눈을 반짝였어요.
차가 한강변 도로를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높은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문이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민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어요. 우와. 진짜 크다.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 분수가 있었고 저 멀리 하얀 저택이 보였어요. 서연도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시댁 문턱도 밟지 못했으니까요. 차가 현관 앞에 멈췄어요. 태준과 미정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와. 이미정이 아이들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강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온 걸 환영해. 민수와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어서 와, 서연아. 들어가자.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커다란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정이 아이들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우리 손주들 방 보여줄게. 할머니가 예쁘게 꾸며놨어. 2층에 아이들 방이 있었어요. 문을 열자 민수와 민준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장난감이다. 침대가 둘이다. 엄마 봐봐. 방 안에는 장난감이 가득했어요. 자동차, 로봇, 인형.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벽면 가득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2개 나란히 놓여 있었고 이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어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할머니가 직접 골랐어. 민준이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최고. 아이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좁은 반지방에서 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보여줄 곳이 있어? 따라와. 서연이 태준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태준이 멈춰섰습니다. 여기가 지훈이 서재야. 그대로 보존해뒀어. 들어가 봐. 서연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어요. 지훈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지훈 씨. 사진 속 지훈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지훈 도련님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태준이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글씨였어요.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날짜는 지훈이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서연이랑 반지방에서 밥을 먹었다. 국밥 한 그릇씩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서연이 웃는 얼굴을 보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싶다. 서연과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면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지? 그때까지 서연 곁에서 좋은 남편이 되어야지. 태준은 더 이상 읽지 못했어요. 일기장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정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같은 부분을 읽더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너희를 받아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때 받아줬으면 너도 안 죽고 서연도 그 고생 안 하고.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종이 위에 아들의 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오래전에 아들이 쓴 글씨, 소박한 소망이 담긴 글씨. 서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는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했구나. 쫓겨나면서도, 반지방에서 살면서도 언젠가 받아주실 거라고 믿었구나. 서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시부모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모였어요. 용서받고 싶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두 분도 아들을 잃고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나 동안. 혹시라도 지훈 씨가 저 때문에 죽었을까 봐 괴로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래나가 너무 길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건 허락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천천히 해도 돼. 우리가 기다릴게. 미정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손주들만 보게 해줘도 감사해.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크니까. 내가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릴게. 미정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수와 민준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민준이가 태준에게 다가갔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훔쳤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민수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도 왜 울어? 미정이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래. 민준이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요. 아빠가 하늘에서 웃고 있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태준이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맑은 눈동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아빠가 웃고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우리 지켜보고 있대요. 별이 됐대요. 태준이 두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래? 아빠가 웃고 있겠지? 너희가 이렇게 예쁘게 컸으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이 남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훈 씨, 보이세요?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받아주셨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미정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다 같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사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태준과 미정이 가운데, 서연이 옆에, 그리고 민수와 민준이가 앞에 앉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후 플래시가 터졌어요. 순간 벽에 걸린 지훈이 사진도 함께 프레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지훈이도 함께 찍은 것처럼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솔빛 어린이 전문 병원이 개원했어요. 서연이 개원식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병원 안에는 아픈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 아이, 천식이 있는 아이,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 서연이 아이들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다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고쳐줄 거야. 같은 날, 태준과 미정은 손주들과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민수와 민준이가 장난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우리가 가져왔어. 민수가 고아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었어요. 민준이도 인형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 나도 예전에 아팠는데 지금은 다 나았어. 너도 다 나을 거야. 고아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아, 보고 있니? 내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 태준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한 달 뒤, 가족들이 지훈이 묘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서연이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6개월 전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서연이 사진을 비석 앞에 세워두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찍었어요. 지훈 씨도 같이 찍은 거예요. 벽에 걸린 지훈 씨 사진도 들어갔거든요. 민수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빠, 나 민수야. 아빠 많이 보고 싶어.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나 수술 받았어. 이제 뛰어도 돼. 아빠, 나 많이 뛸 거야. 태준과 미정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때 널 내쫓지 말았어야 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서연이랑 손주들 잘 돌볼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우리가 다 할게.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지훈 씨, 고마워요. 저한테 와줘서, 저를 사랑해줘서, 우리 아이들을 남겨줘서. 이제 괜찮아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됐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5명이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비석 앞에 놓인 가족 사진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사연 백일동이었습니다.